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결과 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3부 마칠 때 우리 박상빈 교수님께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무슨 홍종학 후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이분한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교적 진보적인 평론을 하는데 그 눈높이에서 볼 때 네. 홍종학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예.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야 할 부처입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50년, 100년 뒤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활성화돼서 그렇죠. 앞으로 더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교육계까지 함께 가서 우리 시대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처가 바로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또는 교육계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공약 중에 하나가 자사고라든지 예. 외고라든지 과학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명문사학을 만들어버리면요. 예.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액과에 합니다. 또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초등학교 되고 또 고액과에 합니다. 예. 이렇게 가서 대학 서울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분이 가는 거예요. 예. 이 방식 가지고는 그들은 좋을지 모르나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점차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없애겠다. 정책 공약을 했습니다. 예. 이 정책 공약에 개입하신 분이 홍종학 후보자예요. 예. 홍종학 후보자에 따른요 지금 청심 국제중학교 다닙니다. 네. 네? 1,600만 원 등록금. 1년에 이 규격학교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참모들을 따른 지금 청심 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마 자사고나 외고나 가고 갈 겁니다. 가기 쉬울 겁니다. 거기 가면 또 서울대 갈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고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분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 장관이라고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는 비판을 좀 드리는 것이지 네. 혹시나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제가 강조합니다. 예, 우리 홍종학 의원의 따님도 너무 혹시 많은 주위에서 요즘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그런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니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일 교수님. 네. 지금 박상빈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법 정서라는 게 상당히 대한민국은 강한데 법에서도 논의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으로 예. 우리나라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네. 정서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런 때 좀 얘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거나 예. 그죠? 너무 일방적인 편파적인 예. 한쪽 쏠리는 그런 감정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건 철저히 제어해야죠.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어떤 것이 이제 한꺼번에 쏠리더라도 어떤 불합리하다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교정해 줘야 되고 하는구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 여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예.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그럴 때 예.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만 이건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그죠? 혹시 이제 곽 박사님이나 박 교수님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민법에 나오는 공식 용어입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차용증. 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보통 돈 빌려주고 받을 때 다들 차용증. 뭐라고 씁니까? 차용증이라고 써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렇지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는 민법 용어를 그대로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예. 굉장히 치밀하게 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경제학 교수시니까 예. 이런 세법의 전문가일 리는 없고 예. 아마도 본인 말대로 명문대 나오신 예. 기본적 소양이 풍부한 분의 그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처럼 10대 그 어린 자녀에게 네. 증여를 받게 하고 그걸 예. 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엄마가 돈을 빌려준다. 네.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2억 2천만 원을. 월세 나오는 돈에서. 네. 예. 그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뭔가 허탈감, 박탈감 좀 나아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예. 법 감정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홍종학 후보자도 그랬지만 과거에 연행에서 또 우리가 많이 질타하는 것 중에 재벌의 상속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들 불법 저지르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재벌의 편법 상속 얘기합니다. 예. 절대 불법적으로 대놓고 저지르지 않습니다. 편법이네. 수많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명문대 나오신 분들을 저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다. 아주 손자 때부터 1억 원씩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 내게 하고 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그 돈으로 사게 하고 예. 나중에 그것을 거기다 일감 몰아줘가지고 예. 나중에 상장하게 해가지고 예. 1억 원밖에 안 드는 돈을 나중에 예. 수조 원으로 불리는 그게 편법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보편적 법 감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자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통죄가 왜 위헌 결정이 났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사람들의 법 감정이 이제는 좀 생겼다. 성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네. 뭐 혼인민자 가늠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위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과거 무슨 처벌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바뀌었다. 네,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법 감정이 이제는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헌 결정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네. 것들도.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법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중요한 제가 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노선일 교수님 말씀 법 감정 말씀을 주시니까 보편적이라는 단어도 붙이셨는데 법자를 한자로 풀었으면 물수변에 삼수변에 갈 것자 아닙니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 건 상식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근데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25번째 후보자였다 그랬죠. 아마 전체 많은 사람들 중에서 25번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지적이었는데 청와대에서 25. 불쾌한 얘기죠. 불쾌한 얘기죠. 25번째. 그리고 홍종학 의원도 찾고 찾아가지고 20번째 있었던 홍종학 의원에게 부탁을 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45번째 찾은 인물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정부의 장관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권했는데 왜 이 자리를 피할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강호의 인재를 찾으면은요. 네. 대한민국의 인재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 분들 찾아봤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을 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나 줄까요? 아마 제가 그 안에 관여를 안 해봤습니다만 자신들의 사람들이 그래도 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선 캠프 홍종학 후보자도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주변을 찾았겠죠. 알림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강호에 있는 인재들을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그분들 다 안 한다? 저는 그분들 누군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그런 분들 몇 분이 있겠죠. 예. 밖에 나가서요. 저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진짜 훌륭한 인물들 많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네. 아마 청와대에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연락도 안 가죠. 모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 과연 그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인재를 찾아봤을까? 누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에 대선 때는 인재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금 20몇 번째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예. 중소벤처는요. 예. 우리나라에 성공한 벤처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앞서 노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 국민 정서를 얘기했는데 저는요. 예. 우리 사회가 특히 이 국민의 정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 이것이 그 국민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상식이라고 해요. 커먼센스입니다. 예. 그 한 공동체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의 제일 하위 단위가 법률입니다. 제일 상위 단위가 도덕이에요. 네. 그 중간이 상식이고 이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네. 대통령이 인재를 임명하는 것은 정치 행위예요. 아닙니까? 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앞으로 중소벤처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어떤 인물을 발탁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민 정서라고 하는 이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에 내세우셨던 인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틈이 생기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와대 그 어떤 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민의당은 홍종학 후보자는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국민의당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그 기대치에 홍종학?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대표는 본인이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중심에 이런 방식,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인재 교육에 특히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문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제를 개편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벤처라든지 또는 창업국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에 서울대 안 나오면은 벤처기업 해본들 중소기업 해본들 별 볼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거는 정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당의 가치를 지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간판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반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국민의당 말씀하셔서 이거 죄송한 얘기 농담은 전혀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맡아주시면 어떨까. 성공한 벤처기업인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거나 제가 생각에는 그분은 안철수 대표에게 본인 주위에 벤처기업인들도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예전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했고 좀 추천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는 지금 꼭 성공한 사람 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해 본 사람도 그거 좋네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그랬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준비가 미흡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실패학에서 배운다는 실패학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다 그냥 매장돼 버리는 상황인데 굳이 성공한 기업인 중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또 인재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 번 시도해서 초절하게 실패해 본 사람도 그런 쪽에 좀 안철수 대표 쪽에 좀 추천을 우리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 정도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필요로 하시면 안철수 대표까지 안 거치고 추천 좀 하시죠. 곽 교수님도 사실은 안성맞춤 인물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추천하시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안철수 대표한테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박상민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 국민의당 그러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저보고 늘 장난기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반격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 좀 말을 띄우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앞에서 황영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읽어드렸었거든요. 일부 인터뷰에서 어떻습니까? 국민은 통합을 원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요? 아니요. 국민. 너무 국민의당에 꽂히지. 국민, 일반 국민들이 통합하는 거를 찬성할까요? 약식으로 국민의당을 국민이라고 하는 줄 알고 정확하게 그 위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당엔 국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민 교수님. 일반 국민들은 사실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라든지 재편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권 인사들 같은 경우는 반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찬성할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당의 재편은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를 바라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 그분들은 분명히 전 지지하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 많은 분들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건 좀 안 좋다. 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뭐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박상민 교수님도 아마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이합집산하든 이합집산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결국 어떤 거대 양당 체제로 네. 뭐 보수 진보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재편돼 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그 제3지대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뭔가 좀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9644번님이 어떻게 하면 두 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요거는 한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깨끗하게 고운 말씀으로 주셔서 제가 두 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과 의견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의견으로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종훈 박사,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오늘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고 아시다시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긴급 체포됐거든요. 매년 10억 원씩 약 40원가량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다. 제가 요거를 조금 후반부로 민 이유는 앞에서 뭐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고 아직 이게 이제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또 언론에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까 싶어서 좀 겁이 났다기보다도 좀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이런 혐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눈먼 돈이다. 예. 자꾸 저는 그때 국정원의 활동비도 예. 국회 정보위원회 감시는 받아야 된다. 네, 네.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결국 뭐 대북 공작을 한다든가 네. 뭐 어떤 국가 안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네. 활동하다 보면 그거 뭐 밝힐 수 없는 돈이 많죠. 네. 그런데 이렇게 쓰일까봐 저는 이런 것이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때 만일까 뭐 다른 때 전혀 안 그러다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이랬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현재 체포 단계고 아직 혐의 단계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떤 한 정권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쓰였는가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적폐청산 그리고 앞으로 이걸 위해 어떻게 이제 그 제도 개선할까 이런 데 좀 분명히 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민 교수님.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쓰고 있죠. 네. 다른 부처도 뭐 청와대도 있죠. 특수활동비는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네. 국정원은 안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북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영수증이냐. 맞아. 국가를 해서 해다오.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그 돈을 가지고 빼내서 청와대에다 상납을 하고 그 돈을 빼내서 민간 알바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작업이나 하고 기무사에 돈 보내가지고 요원들에게 엉뚱한 일이나 시키는 이런 정도를 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국정원의 이 요원들은요. 국민들을 심각하게 배신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지금 1년에 10억씩 청와대를 갔는데 문고리를 통해 가지고 가서 그들이 돈을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자금을 갔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사건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짧게 이야기 나누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